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춥죠? 예. 내복 입으신 분, 두 분. 예, 저는 어제부터 내복을 입었습니다. 허 소장이 착용하셨고, 네, 우리 이준석 위원장. 맨날 입는데 오늘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못 입었습니다. 오늘은 저도 입었어요. 고백하자면. 너무 추워서. 그 추위를 이기는 나만의 비법? 혹시? 허 소장님? 내복? 예, 뭐 가장 추울 때는 내복을 입는 게 제일 좋죠. 네. 예. 그리고 뭐 집 밖을 잘 안 나가는 게 최고의 비법이죠. 뜨끈한 아랫목에서. 저는 집에 있으면은 계속 커피를 끓여 마십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막 한 하루에 20잔 먹은 적도 있어요. 거의. 그래요. 굉장히 날씨가 오늘 추운데 정치권은 상당히 뜨겁습니다. 국민의당은 아까 인터뷰 들으셨겠지만 지금 안에 그 분위기가 이건 뭐라고 해야 돼? 용암 끓듯이 끓고 있다 그래야 되나요? 부글부글 중이고, 자유한국당은 오늘 원내대표 경선의 날입니다. 결전의 날이고. 상한가 하한가 뭘 골라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아마 이 이야기들도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상한가부터 보겠습니다. 허 소장님. 예,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한가로 골랐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잠깐만요. 이중석 위원장님. 네, 저는 이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을 골랐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네. 일단 임종석 비서실장 왜 상한가입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 전대협 세대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렇죠. 물론 뭐 벌써 재선 국회의원을 했고 당의 사무총장도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중간에 조금 침체기를 겪었는데 지난 대선 과정을 겪으면서 정치권 전면에 급부상을 했고 어쨌든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끊임없이 거론이 되고 있죠. 본인은 일단 아니라고 얘기는 했잖아요. 예, 지난번에 전남지사 이야기도 나왔고. 맞아요. 근데 뭐 대통령이 이제 그 광주 야구 경기 시구하러 가실 때 예. 따라갔는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왜 따라갔나? 또 뭐 전남지사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온갖 억측들이 난무했죠. 근데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하고 레바논 특사로 갔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그때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때를 뛰어넘는 예. 지금 온갖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왜 갔는가? 비서실장이 왜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의 특사로 갔는가? 이건 모종의 다른 임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얘기가 막 돌아요. 맞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뭐 그래도 비서실장쯤은 가야만 대통령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다. 그리고 군인들에 대한 위로, 격려다. 그 액면 그대로 봐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언론도 어느 국민도 액면대로 지금 보고 있지 않죠. 그렇죠. 특히 이제 제일 처음에 터져 나왔던 것이 대북 비밀 접촉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에 가서 북한하고 뭔가 접촉을 하려고 이제 대통령이 특사 파견한 거 아니냐. 그렇죠. 대화의 물꼬 트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 만약에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니라면 그런 특사설이 안 나왔겠죠. 비밀 접촉설이. 그런데 이제 임종석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만큼 정치적 무게감 또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예. 그만큼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미 그 우리 세대의 가장 정치의 중심에 선 인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고요. 또 물론 이제 국민들의 바람이 있죠. 워낙 지금 남북 관계가 안 좋고 뭐 미사일 핵실험 또 동계올림픽이 곧 열릴 텐데 예. 이거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 이러니까 막 그나마 비밀 접촉이라도 했어. 예. 좀 남북 관계 풀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국민들의 이런 바람도 있는데 예. 과거의 정권에서는 비밀 접촉설이 있어도 국민들 별 관심이 없었어요. 맞아요. 언론도 맞아요.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큰 관심을 받는 것은 결국은 임종석이 갖는 정치적 무게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청와대가 부인을 하니까 그러면 지방선거 띄워주기가 아닌가? 그런 뭐 얘기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정도로 뭐 그 안 띄워줘도 원래 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 되니까 그러면 뭐지? 전 정권이나 전 정권 사정을 위한 사전 양해 구하기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그 뭐냐면은 이제 MB 정부의 자원 외교 비리를 캐러 거기 보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뭐 비리는 이미 캤는데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려 하니 그 상대국이 있으니 상대국의 사전 양해 구하러 간 게 아닌가. 온갖 별 얘기가 다 돌아요.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럴 정도로 임종석의 작은 움직임에도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간다. 왠가 지난번에 보면 뭐 부항 뜬 거 가지고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뭐 대통령 미국 출국할 때 환하게 웃는 모습 가지고 또 난리가 났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스타예요. 스타 이슈메이커. 뭘 하든지 다 관심이 되는. 그만큼 임종석과 그 주변 세력들이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하고 주사파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타격 안 된 겁니까? 뭐 타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임종석의 존재감을 키워준 것이 아닌가. 도와준 거예요. 뭐 임종석이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이미 주사파는 다 던지고 들어왔을 텐데 그걸 굳이 뭐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 끄집어내 봐야 어느 국민이 뭐 그걸로 임종석을 다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이 있죠. 예를 들어 주사파 논쟁이 있었고, 예를 들어 임종석 의원이 과거에 주사파 활동을 했던 건 사실이고, 아까 허 소장님 말씀하신 그렇지만 이제는 전향했겠죠. 그런데 이제 다만 대북 협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만약에 과거에 예를 들어 박정희 정권의 비서실장 같은 느낌으로 이제 대북 특사로 만약에 임종석 의원이 활동하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그때는 국민들이 약간 불안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합하냐? 예,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상당히 이제 북한의 옹호적인 입장으로 학생운동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완전히 바뀌죠 사람은. 예를 들어 하태경 의원도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완전히 반북주의자 중에 최고 반북주의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렇죠. 것처럼. 그런데 임종석 실장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의 사상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전향했다라고 또 이제 밝히는 것도 뭐 굳이 다시 밝혀야 된다면은 그런 인물 하기 전에 한번 다시 나는 자유 대한민국을 옹호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다만 이제 아랍에미리트라는 국가가 낀 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MB 정부와 엮어가지고 바라카 원전을 다시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되고, 두 가지 측면 볼 수 있는 게 첫째로는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 현재 진행형입니다. 건설 및 운영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최근에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대해서 해명하러 간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 바라카 원전 이제 수주 과정이 있어가지고 MB 정권에 있었던 일에 대한 아까 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거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아랍에미리트가 뭐 운영 국가로서 이제 불안해하지 않도록 어떻게 좀 이야기하는 역할을 당신들에 대해 어떤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이런 걸 미리 그렇죠. 사전 양해구하기 위해서. 몇십 조짜리 프로젝트인데 그 대상국인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한국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 때문에 비서실장이 특사라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기서 객관적 사실은 짚고 가야 될 게요. 뭐요? 주사파였다고 규정하는 건 잘못된 것이고요. 또 북한의 이런 일을 했다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북한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접근하자는 이야기를 아마도 그때 전대입 세대들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임수경 의원을 보낸 거는 맞잖아요. 북한에 임수경을 보내면 북한을 찬양하는 겁니까? 그런 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단순 논리로 임종석 의원의 정치적 성향을 그냥 이렇게 확정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전대협 의장 출신이라는 것만 팩트다 이 말씀이신 팩트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요. 그 청와대에서는 지금 두 가지 다 부인했거든요. 북한과 접촉하러 간 것도 아니고 뭐 그 나라에다가 양해구하러 간 것도 아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어떤 큰 역할을 하러 간 게 아니면은 비서실장까지 보낼 이유가 있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부인했기 때문에 더 확정적이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예,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보도를 인지하고 있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니까요. 어쨌든 상한가라는데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죠. 임종석 비서실장.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을 이준석 위원장을 상한가에 올리셨는데 근데 일요일에 마라톤 나갔다가 박지원 의원이 계란 맞았잖아요. 계란을 안 맞았으면 상한가에 안 올렸을 것 같은데. 맞아서? 네, 계란 맞았다는 건 이제 어쨌든 국내 정치에서 한 축을 이제 또 맡고 계시다는 것도 이제 보여준 것인 게, 이게 안철수 의원이 열성 지지자가 이제 계란을 던졌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사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를 상당히 궁지에 몰아넣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박주원 최고위원이 이제 사실상 뭐 당권 정지 사퇴.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발음을 잘해야 돼요. 박주원하고 박지원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박주선도 다른 사람. 박주선도 다른 사람이고요. 박주원, 박지원. 그래서 박주원 이제 최고위원이 이제 사실상 뭐 최고위 사퇴까지 몰리게 되고, 그다음에 그 전에도 보면 이제 최명길 전 의원이 의원직 상실하면서 최고위원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둘 다 친안철수계 이제 최고위원이란 말이에요. 보통 이제 정당에서 최고위원회가 무너지는 시점, 그러니까 다시 당대표 선거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인지한 시점이 언제냐면은 최고위원이 한 3명 정도 사퇴했을 때입니다. 한 3명, 4명 정도 사퇴하게 되면은 이건 지도부로서, 선출된 지도부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 대표 다시 뽑아야 된다. 네, 대표 다시 뽑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미 국민의당이 이제 2명 정도 선까지 이제 온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3명 선 가게 되면은 지금 이미 어느 분들은 말을 하십니다. 안철수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물어야 된다, 또는 뭐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박지원 의원이 사실 이런 국면을 만든 것이 아니냐. 혹시 뭐 아무래도 DJ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니까 뭐 박주원 최고위원에 대한 얘기도 아마 박지원 의원이 뒤에서 물밑조율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고,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시간은 그 박지원 대표의 편입니다. 시간은
그러니까 호남파, 통합 반대파 편이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해서 어쨌든 지방선거에서 효과를 보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방선거가 6월 13일이면은 4개월 전부터 이제 굵직굵직한 후보들은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그럼 2월 13일 아닙니까? 2월 13일부터 예비 등록 시작하면은 그 전에 그게 이제 그 설쯤이기 때문에 그 직전인 한 1월 말까지는 대충 결정이 나야 돼요. 통합을 할지 말지가. 네, 그래야 나중에 사람들이 가서 예비 후보들이 초록색 잠바를 입을지 아니면 파란색 잠바를 입을지 아니면 뭐 그렇죠. 다른 색깔 잠바를 입을지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결정 못 하고 마음 급한 사람들이 잠바 입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은 통합 반대파기 때문에 무조건 1월 한 중순까지만 이런 국면을 끌고 나갈 수 있으면은 통합이 무산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정리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통합을 하려면 지금 해야 돼요. 설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박주원 최고위원과 관련된 이런 일들이 막 터지고 당이 정신없게 되면 통합 얘기를 안철수 대표가 더 드라이브를 걸 수가 없어지고 그렇죠. 이렇게 시간이 끌어서 1월 넘어가다 보면 통합 자체가 힘들어지는 물리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시간은 박지원 호남파 의원들 편이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오래 정치하셨던 분들, 그래서 박지원 대표도 그렇지만 최근에 김무성 대표도 보면요. 바른정당이 그때 탈주파 사태가 생겼을 때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이 원내대표 선거입니다. 12월 이제 12일이죠 오늘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달쯤 전에는 자유한국당에 가가지고 후보군인 김성태 의원을 도와줘야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럼 통합 타이밍 놓쳤다고 보세요? 박지원 대표도 이제 1월 중순 정도까지는 끌면 된다 생각하고 역산해서 지금 이제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그럼 통합 어렵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지 않고 던지든지, 그러니까 아예 확 던지든지 그냥 던지고 무조건 하겠다 통합으로. 던지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협상하고 뭐 전국을 돌면 사람을 설득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박지원 대표 지원 전술이 그냥 말려서 불가능할 걸 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박지원 전 대표, 박지원 의원을 상한가로 뽑아오셨는데 제가 방송 전에 잠깐 들어보니까 허 소장님은 하한가로 국민의당 호남 중진들을 뽑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한가로. 그 말씀은 그러면 호남파가 안철수 대표의 통합을 막지 못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허 소장님은? 통합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에 있어서 당의 이제 이게 역할이나 위상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사실상 이제 당은 한 지붕 두 가족이지 않습니까? 거의 그 상태. 그런데 안철수 대표도 당을 깨고 나가지는 못해요. 먼저 깨고.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 혼자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일부 의원 데리고 가지만 자기가 박차고 나가게 되면은 비례대표들이 따라올 수가 없죠. 그러면 통합의 의미도 없고 통합을 해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박지원 원내대표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호남 중진들도 당을 먼저 깨고 나가기는 어렵죠. 20석 이상이 확인돼야만 깨고 나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금 지연 전술이라고 했는데 시간 끌기. 뭐 그런 분석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연 전술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연을 하려면 또는 그다음에 국민의당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대안이나 명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계속 내부 싸움만 하면서 시간 끌기를 하는 데에서 호남 중진들의 모습이 기득권 지키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런 모습을 우리는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을 깨고 나갈 때도 똑같이 반복해서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도대체 그러면 이분들이 내세우는 정치를 하는 이유는 뭐고 목적은 무엇인가. 그런 명분은 무엇인가 이렇게 봤을 때 뭐 이렇게 국민적으로 대중적으로 확 와닿는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치라는 게 커다란 명분과 대중적 호소력으로 하는 건데 그것 없이 오로지 나의 기득권이나 나의 정치 생명 유지나 이런 걸로만 비춰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호남 중진들은 정치 구단이 돼서 자기의 정치적 이익은 잘 지킬지 모르지만 국민적으로 크게 박수받는 모습도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안철수 대표를 견제하는 건 유능하게 잘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호남 중진들은 정치 구단이고 안철수 대표는 정치 구급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목표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죠.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1회 마라톤 대회. 맞아요. 제1회 마라톤 대회에서 보여준 건 뭔가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은 온당한 데 없고 당권 다툼을 하고 있고 권력 다툼, 계란이 날아다니는 이런 모습. 내가 맞아서 다행이다 또 이 얘기가 화제가 됐어요. 그건 이제 정치 구단의 모습이죠. 그거는 여유 있게 닦아내는 모습. 그게 정치 구단의 모습인 거예요? 뭐 당했지만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옆에서 그런 모습이 연출됐을 때 오히려 그 모습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이런 모습은 옳지 않다라고 질타를 해야 되는 게
안철수 대표의 또 모습인데 뭐 안철수 대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내하고는 무관한 듯 그냥 달리기만 했어요. 그 다음 날 이제 말을 하긴 다음 했습니다. 날 그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타이밍을 놓쳤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으면 오히려 이 모습의 수혜자가 자기가 될 텐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 순발력의 부족 같은 것도 보인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싸우는 모습만 보이고 어느 쪽도 뚜렷한 명분은 없고 국민적 느낌 그 공감은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결국 호남 중진들도 이번에는 한가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근데 이제 시대 조류라는 게 있잖아요. 보면은 어쨌든 삼김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하고 JP도 이제 총리하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그들의 퇴장을 이제 생각한 것처럼 이제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영남을 기반으로 한 중진들이 지금 수사받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퇴장이 사실상 이제 시간 문제인 상황 속에서 그럼 호남을 기반으로 한 어쨌든 중진 의원들에 대해 가지고 국민 감정이 어떻게 될지는 아까 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자연스럽게 이제 시대가 이제 그분들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결국 국민의당에 계신 지금 뭐 물론 박지원 의원 같은 분도 그렇고 중진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조류에 대한 저항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지금 더 이상 이제 지역구 또는 이제 박지원 대표도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국민당에서 DJ 정신 살리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어떤 이론도 20년, 30년 지속되는 이론은 없습니다. 그런데 DJ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신 지 20년 됐거든요, 이제. 근데 그 상황에서 그걸 붙들고 지금 젊은 세대에게 어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깔려 있을 수 있다는 분석. 이렇게 되면 이준석 위원장이 하한가로 자연히 가게 되는데 하한가 누구 골라오셨어요? 저는 이번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을 골랐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오늘 치러지는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여러분 후보를 다 알고는 계세요. 청취자 여러분. 일단 관심이 너무 저는 이게 166석의 제1야당 원내대표 경선하는데 이렇게 분위기 안 사는 거죠. 처음 봤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 후보 116석. 후보 나온 분들 사실 보면요. 그 친박을 대표해서 홍문정 의원 그리고 중간지대를 대표해가지고 한성교 의원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홍준표계 더하기 김무성계를 대표해가지고 이제 김성태 의원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이분들이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러닝메이트 구하는 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구하기는 구했나요, 다? 네, 다 구하긴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특이했던 거는 이제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 같은 수도권에 있는 친박계 의원인 함진규 의원은 이제 러닝메이트를 정하는 등 각자 이제 개파색을 좀 옅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선거 결과는 이미 보인다. 뭐냐면 첫 번째 이제 1차 투표해가지고 이제 과반 없으면 결선 가거든요. 근데 1차 투표에서 김성태 의원이 과반을 획득할 경우 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 누가 올라와도 한성교 의원이 된다. 한성교 올라오기보다는. 잠깐만요. 아직 투표 안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측은 결선 투표 가면 한성교 의원이 될 거다? 그렇죠. 왜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극명하게 예를 들어 김성태 의원과 홍문종 의원의 표는 호환성이 없습니다. 김성태 찍었던 사람이 갑자기 결선 가서 홍문종 찍을 사람 가는 없고요. 홍문종 찍은 사람이 갑자기 김성태 찍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성규 이제 의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과반 저지하고 2등으로만 올라갈 수 있으면은 올라가면은 상대편 떨어진 사람 표를 싹 받습니다. 그래요, 허 소장님 어떻게 예측하세요? 이런 예측이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제 1차전에서 가반 득표하기 참 쉽지 않죠. 팽팽한 구도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은 홍준표라는 당권이 있지 않습니까? 당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그분의 뭐 이런 개인적인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도 당내에서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이제 어차피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살아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 방식의 생존을 추구하는 거죠. 친박 계신 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원내대표를 먹어서 우리가 우리 정치적인 활로를 개척해 보자는 거고 강한 친박 그 의식이 아닌 분들은 어쨌든 당이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럼 당이 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지도부가 단합하고 대여 투쟁을 잘해줘야 된다. 그럼 어차피 홍준표가 지금 당 대표면은 홍준표와 맞추어서 갈 수 있는 원내대표 권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판단을 할 것이다. 같이 힘을 합쳐서 대여 투쟁을 해줄 원내대표를 필요로 하다. 그래서 김성태 의원이 지금 일단은 그렇죠. 유리하다는 얘기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과반으로 바로 나타나 버리면은 정리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결선을 가게 되면 이건 누구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결선에 오늘 가느냐 안 가느냐 여기를 지켜보는 게 핵심 포인트고 감정 포인트.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영향 끼칠 수 있는 변수가 뭐냐면요. 지금 사실 김성태 의원을 뽑는다 해가지고 김성태를 뽑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김무성 대표를 뽑는 거거든요. 김성태 의원을 뽑는 건 김무성 대표에게 힘이 실리는 거다. 그렇죠. 실제로 이제 원내대표의 권한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후반기 국회를 앞두고 상임위 배정이나 아니면은 그렇죠. 뭐 이런 상임위원장 배정 등을 이제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힘이 확 쏠립니다. 아무리 대표와 원내대표 체계가 양립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김무성 대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12월 지금 이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11월 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보수 대통합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보면은 결국 가가지고 김성태 의원을 원내대표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고양이 손이라 도와야 되니까 10표라도 더 얹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급하게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따져본다면은 이걸 이기게 됐을 때 결국에는 김성태 의원의 사실상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김무성 대표에게 당권이 간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저항감이 친박계는 상당히 작동할 겁니다. 친박의 반발이 작동할 그렇기 거다. 때문에 김성태 의원은 그걸 또 반발을 희석시키기 위해 가지고 함진기 의원 같은 경우를 대호에서 이탈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군요. 친박계를 끌어들이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영남권의 원내 수석 부대표까지도 이제 손을 잡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는 원래 합종 연행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종 연행을 김성태 의원 측에서 아주 그 지혜롭게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이제 왜 어떻게 표를 모을지를 지금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그 김무성 의원과의 갈등설을 미리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뭐 당연히 갈등은 정치 권력이라는 게 이제 한 단계에서는 연합하고 가다가 그 단계를 넘었으면 또 갈등이 생기는데 그래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 표면 노출이 좀 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친박이 어느 정도 뭉친지 보려면요 투표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좀 곤란한 일을 겪고 있는 최경환 의원 그리고 좀 아프다고 알려진 이우연 의원이 투표장에 나타나는지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친박이 뭉치느냐 못 뭉치느냐 바짓가랑이 다 끌어올려가 선거에 임하는지는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오늘요 최근 들어서 한 뉴스닥 중에 제일 정치적인 분석이 날카롭게 빛나던 허성무 소장님 안경도 중간에 끼시고 뉴스닥 상한가 하한가 문을 닫으면서 이준석 위원장님 내일은 내복 입고 다니셔야 돼요. 감기 걸려 큰일 나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닥 허성무 소장 이준석 위원장이었습니다.